환율이 지금 역대 최고죠. 역대급. 현재 1362.6이라고 합니다. 최근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하면서 지금 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저는 진짜 제가 지금 암호화폐 단톡방도 1,500분인데 이런 질문은 거의 안 나옵니다. 있긴 있었는데 거의 안 나와요. 이 질문은 안 나와. 이거 왜 안 나올까? 원래는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죠? 비트코인 가격은 달러가 기준 통화기 때문이죠. 달러를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나오냐? 국내 거래소에 표시되는 가격은 최종 환전된 가격이니까. 여기만 들어도 이미 머릿속에 빡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기까지만 듣고도 깨달았다면 그분은 지금 하산하십시오. 최종 하나로 표시된 가격이기 때문에 아무도 묻지 않아요. 제가 자산을 자꾸 이 말씀을 계속 드리죠. 이거랑 같습니다. 애플이나 테슬라는 달러로 가격이 표시되죠. 이걸 달러 표시 자산이라고 하죠. 그거를 내가 하나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달러가 오르면 애플이나 테슬라의 가격도 비싸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반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이미 최종 환전된 원화의 가격이니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혹이 안 되는 거예요. 현혹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지만 비트코인도 국내 거래소에 거래할 때는 환전된 가격으로 거래할 뿐이지 시세는 달러 가격으로 움직여요. 이런 오류는 돈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고 있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로 표시된 금액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숫자로 표시된 금액은 허상이에요. 짐바브웨에 가면 짐바브웨 1조 달러로 달걀 3개 사 먹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개념 조금만 다시 설명을 할게요. 앞에 들으셨던 분들은 그냥 복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던 다시 원시 시대로 가봅시다. 물물 교환하던 시대로 돌아가 볼게요. 돈은 뭐죠? 내가 만들어낸 생산품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생산품과 교환하던 겁니다. 그쵸? 그때 내가 만들어낸 생산품이 곧 돈이에요. 그런데 물물 교환은 너무너무 불편해요. 일단 만나야 되고 서로 교환하려는 게 맞아야 되고 교환하려는 단위가 맞아야 돼요. 배를 사려는 사람과 신발을 사려는 사람은 이 교환을 하려면은 신발 1000켤레를 가져가야 돼. 그리고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치 측정을 하려는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해서 최고의 교환 수단으로 만들어낸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머니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교환력, 구매력이 상징화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내가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하기 위한 구매력 또는 교환력 그 자체예요. 그리고 화폐, 금, 채권, 주식, 비트코인 이거는 모두 이 구매력을 담아두는 껍데기다. 우리가 아는 그 돈, 머니란 걸 가지고 있으면은 교환력을 화폐라는 껍데기에 담아서 보관을 하는 것이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교환력, 에너지, 파워를 주식이라는 껍데기에 담아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환율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이 수많은 자산 중에서 쓰는 수단, 이게 바로 법정화폐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정화폐는 한화죠. 달러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최종적인 결제의 수단으로서 한화라는 껍데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이 교환력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교환을 할 때는 한화라는 껍데기에 가져가서 교환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달러도 뭐죠? 최종 지불에 사용하는 껍데기가 아니죠. 법정화폐가 아니죠,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달러라는 껍데기에 가져가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달러라는 자산도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자산의 역할을 가지는 겁니다. 달러가 미국의 통화이다 보니까 달러를 자꾸 통화로 이해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미국 사람들에게나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통화는 통화죠. 통화는 통화인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달러는 그냥 하나의 자산입니다. 구매력을 담아두는 수많은 껍데기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그 중에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통화이자 기축통화라는 특이한 특성을 가진 자산일 뿐입니다. 이거는 달러가 아니라 금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빨라요. 금은 예전에는 지불하는 데 사용하는 통화로 사용을 했죠. 근데 지금 금을 그렇게 지불하는 데 사용하는 껍데기로 사용하는 국가가 하나라도 있나요? 거의 없죠. 금은 지금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정화폐로 사용하지 않아요. 따라서 결제통화로 사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달러나 금이나 별 다를 게 없어요. 만약 금이 미국의 통화이고 미국 주식이 금으로 거래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땐 애플이건 테슬라건 가격이 금 몇 온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테슬라를 밖으로 가면은 금으로 준다고. 금이 최종 지불 통화였다면 이해가 되세요? 애플의 가치가 오르면 금 1온스로 교환하던 게 금 1.1온스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아닌 금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구매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기가 더 쉬워져요. 애플의 가치가 오를 때 금을 더 많이 받으면서 교환하는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금이 아니라 달러가 기축통화이자 미국의 법정 화폐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 주식을 사려면 무조건 미국의 최종 지불 수단인 달러라는 껍데기로 바꿔서 사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주식을 사려면 중간에 달러라는 지불 수단, 자산을 거쳐서 사야 한다.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화, 달러, 애플이라면 한화, 달러, 애플을 각각 구매력이 담겨있는 자산으로 놓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놓고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는 일단 우리에게는 최종 결제 통화가 되는 거고 달러는 중간에 거쳐가는 징검다리 자산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애플이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애플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애플을 팔아서 우리가 병원비로 사용할 최종 결제 통화를 얻기 위해서는 이 애플, 달러 하나의 순서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이때 애플의 가치는 그대로고 달러와 하나는 거의 비슷하게 한 10% 가치가 하락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애플의 달러로 표시된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으니 애플의 가격은 오른 것으로 달러로 표시가 되겠죠. 애플의 가격은 10% 오른 것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이때 한화의 가치도 비슷하게 내려갔으니까 환율은 변동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국에 사는 내가 애플을 달러를 거쳐서 하나로 바꿨을 때 애플의 가격이 실제로도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번에는 애플의 가치는 그대로고 달러의 가치만 10% 하락했고 하나의 가치도 그대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V자 모양이 된 거예요. 우선 애플의 달러로 표시된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달러의 가치가 10% 정도 내렸으니까 애플의 가격은 10% 정도 오른 것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하나로 다시 바꿀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의 가치가 달러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겠죠? 하나가 달러보다 강하니까 환율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애플의 가격은 달러가 하락해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내가 받는 하나는 거의 달라지지가 않아요. 콜라 원래도 100개 사 먹던 거 애플 가격이 올랐는데도 100개밖에 못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력이 증가하지 않은 거죠. 이때 애플의 가격이 오른 거는 단순히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달러가 최종 통화가 아닌 우리에게는 이러한 가격 상승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과 달러의 가치가 그대로고 한화의 가치만 10% 정도 하락했다고 해볼게요. 이때 애플과 달러의 가치는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애플 주식의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한화의 가치가 하락해서 환율이 그러면은 오르죠. 한화의 가치가 달러보다 상대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애플의 가격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환전할 때 내가 받는 금액은 환율이 올랐으니까 증가해요. 그래서 콜라 원래 100개 사 먹던 걸 110개 사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구매력이 증가한 거예요. 이 경우 내가 가지고 있던 애플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왜 구매력이 증가했죠? 내가 최종적으로 결제에 사용해야 하는 한화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니 좋은 자산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내가 최종적으로 결제하는 한화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달러가 하락하면 자산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중요한 거죠? 이제 한번 맞춰보세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서 중요한 거는 요 중에서 뭐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자산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최종적으로 지불에 사용하려고 하는 통화의 가치.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달러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훨씬 떨어집니다.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나의 구매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요. 다만 달러를 하나 거치죠. 그러면 이 매개체인 달러의 가치의 변동에 의해서 왜곡이 발생할 경우가 있어요. 달러의 가치에 의해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 보면은
달러의 가치가 10% 예를 들어서 하락했다라고 해서 애플의 가격이 아까는 제가 10% 오른다고 말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가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곡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 주체인 인간이 이성보다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중간에 달러라는 매개체가 하나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느끼는 가격 변동의 가능성이 훨씬 더 다양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실험을 할 때 중간에 변수가 많아질수록 결과값의 예측이 어려워지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왜곡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볼 수 있는 차익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한화랑 애플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달러의 가치가 좀 내렸어. 그러면은 원래는 구매력에 변화가 없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있을 때 달러의 가치가 내렸다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왜곡이 발생합니다. 균등하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이 되는 게 절대 아니죠. 왜곡이 발생해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의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는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환차익 같은 걸 노린 트레이딩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노리면서까지 환율에서까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별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환율이라고 하는 것도 최대한 이 왜곡이 발생하는 왜곡 리스크가 존재한다면 이 리스크를 노멀라이징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회비용을 가장 절감하는 방법은 이런 것을 내가 예측을 해서 환율을 맞추겠다. 그래서 환율의 이 왜곡에서 최대한 이득을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노멀라이징, 리스크 노멀라이징. 뭐죠? 비용 평균 매수법. 결국 돈생강사입니다. 돈생강사를 해서 그냥 리스크를 최대한 평탄화하는 게 저는 가장 기회비용을 절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경우 원래 콜라까지도 사실은 제가 아까 이제 구매력이 증가한다고 했을 때 콜라를 더 사 먹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콜라까지도 원래는 하나의 자산으로 놓고 비교를 해야 돼요. 여기서.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 예시에서는 최대한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하나 달러 애플이 있을 때 이 달러의 가치를 하나가 어느 정도 따라갑니다. 왜 그러죠? 둘 다 통화라는 자산군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되는데 달러와 어느 정도 가치를 맞춰가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는 달러를 어느 정도 쫓아가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 달러 애플이든지 하나 달러 애플이든지 이 하나 달러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군과는 별도로 움직입니다. 애플과 테슬라는 반대로 비슷하게 움직이겠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비슷하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환율이라고 하는 것도 자꾸 숫자로 바꿔서 생각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구매력, 교환력이라고 하는 명확해집니다. 자꾸 이거를 가격으로 환산해서 하려고 하니까 아까 그 비트코인 국내 거래소에서 환전된 가격으로는 달러가 비싸지는데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안 하게 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각각의 자산을 놓고 구매력을 힘으로 가정하고 지금 누가 힘이 더 센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달러가 힘이 가장 세죠. 그리고 주식이라는 자산, 특히 성장주라는 자산은 힘이 가장 작을 때입니다. 다만 이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의 타임라인을 생각해야 돼요. 애플이라고 하면은 최소 3년 정도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가치가 아니라 지금의 그 파워가 아니라 지금의 교환력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타임라인만큼 시간이 흐른 후에 구매력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생각해야죠. 애플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애플과 달러와 하나가 있을 때 3에서 5년 후에 누가 교환력이 증발해 있고 누가 교환력이 더 강해져 있을까요? 그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파워가 아니라. 그리고 단순하게 달러 하락에 따른 가격 상승이나 하락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구매력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구매력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통화의 구매력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그 중간에 거쳐가는 징검다리 통화는 중요도가 가장 떨어진다. 하지만 그 징검다리 통화에 의해서도 가격의 왜곡은 발생하는데 이 왜곡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환 트레이딩입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마라. 그냥 리스크 노멀라이징 해라. 돈생강사 해라. 결론은 너무 쉬워요. 제 모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투자원칙이 너무 심플하니까. 다른 게 없어요. 뭐 유튜브에서 과거의 데이터를 막 몇십 년간 뭐 백 테스팅해서 이런 원칙으로 성배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거 많죠. 뭐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거 원칙 계속 바뀝니다. 왜 원칙 계속 바뀔까요? 2020년에 그거 하시던 분 2021년에 원칙 바뀌었고 2022년에 원칙 바뀌셨을 겁니다. 왜 바뀌나요? 백테스트에서 2021년이 추가되니까 원칙이 바꿔야 돼. 백테스트에서 2022년 추가되니까 원칙을 바꿔야 돼. 영원히 바꿔야 돼요. 계속 새로운 원칙이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투자 원칙 A4 용지 5장까지 갔다 그랬잖아. 지금은 한 줄이에요, 그냥. 좋은 자산을 사서 가치가 보존되는 한 영원히 보유한다. 끝이에요. 다른 모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이 한 줄을 수많은 베리에이션으로 변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